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드디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조국 사태의 블랙홀,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조국 사의 전망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조국이 소환이 됐네요. 그동안 네, 저희들이 뭐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죠.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은 진작 조사 끝난 건 아니야. 그렇게 소환 안 됐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소환은 됐는데 저희들이 뭐 예상은 비공개로 검찰이 소환 조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그래도 일국의 장관과에 지냈고 온 나라를 이렇게 휘저 놨으면은 들어가면서 몰래 들어갈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뭔가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상했는데 역시 사람이 큰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한 달 전에 모든 소환을 뭐 일정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이후부터 조국 장관도 역시 소환할 때 조국도 역시 소환될 때 비공개로 하지 않을까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은 이들이 그래도 일개국의 장관직을 했던 사람이니만큼 뭐 숨어서 어떻게 사진 기자의 사진을 피해서 이런 장면보다는 떳떳하게 난 가서 할 말 다 하고 들어가겠다. 나는 잘못이 없는 만큼 없는 것을 또 밝히겠다. 열심히 검찰 수사에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각 그 언론사마다 사진 기자들이 이미 어저께부터 온갖 진을 다 치고 또 포토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바로 9시 30분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비공개로 들어갔다고 기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미 기자들은 다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조국이 SNS를 통해서 이미 입장은 좀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추가 기소되면서 14개 범죄 혐의로 참담하다. 그런데 그는 부인 사건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다 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일,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 하면서 기소는 뭐 정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리 아주 방패막이를 딱 해놨어요. 네네. 그게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은데 하나는 법적으로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이 진술을 할 때 그 경계라고 다 하더라고요. 경계다. 내가 무엇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검찰에서의 어떤 증언 과정이라든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패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사 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 이건 철저히 법을 아는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말이다라는 한 측면과 두 번째 측면은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들어가서 신문화 받는 과정에서 또 검찰이 언론에 무엇인가를 흘려갖고 뭐 조국이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증언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 미리 조국으로서는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이건 철저하게 검찰이 그림을 그려서 나를 옳가매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미리 던져주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효과를 철저하게 노린 계산된 표현이었다라고 지금들 얘기하고 있죠. 이 조국 씨는 정말 그런 계산된 언행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과 부합이 되면은 그 말의 진전성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말했던 것하고 행동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거짓말쟁이, 가족 사기단으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 이제 수사의 본격
이제 조사를 하면은 가장 핵심은 역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검찰이 확실한 어떤 입증을 해내는 것 아니겠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너댓 개의 범죄가 지금 부인 정경심 씨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뇌물수수. 이게 입증이 돼야만이 구속의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네네. 한 서너 가지 그 뇌물수수와 관련한 그런 그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소환이 저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쨌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임을 확실하게 지금 보인 것이다. 네, 79일 동안 사실 수사 과정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 검찰에 국정감사라든지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상임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국이 피의자 신분이냐 뭐 이렇게 뭐 추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사실 좀 빠져나갔습니다.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피고발인 신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지만 오늘 소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임을 밝힌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부인의 15개의 그 혐의 중에 어떤 것들이 연루돼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사모펀드 이제 공모 여부. 네네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한 가지는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렇죠. 직위. 자신의 직위,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이면 민정수석 혹은 장관이면 장관, 자신의 직위를 통해서 특히나 민정수석이 그렇죠. 장관이야 뭐 1개월도 안 했으니까요. 민정수석 시절에 수석직을 이용해서 관련된 그런 그 돈의 흐름들이 있었느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크지 않을까. 자, 두 번째가 아들, 딸과 관련된 부분들. 물론 비리. 여기서도 뇌물과 관련된 비리. 부분이 하나 부산대 의전원과 있습니다만 이시 비리한 측면은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 불공정이다라고 가이드라인처럼 지금 쳐주고 있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분개할 일이나 이게 교수 시절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뭐랄까요 또 합법적 불공정이란 이야기 속에는 이 정도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인턴 찬스, 논문 찬스 이렇게 공유한 부분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들, 딸의 뭐 공문서를 위조해서 안 된다. 물론 공문서 위조라는 건 엄중한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서울대 교수가 공문서, 사무소 위조하면 안 되죠. 직접적으로 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공분을 느낄 수 있는 건 직위를 통한 자신의 직위를 통해서 어떤 이 사적인 이득.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했느냐 또는 인지하고 있었냐 부인이 했는데 이 부분이 그거죠. 사실은 핵심 아니겠느냐. 액수도 액수고 거기에 액수가 또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게 액수가 크면 클수록 특가법이나 특경법이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돈과 관련된 부분을 알았느냐 또 직접적으로 거기에 행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정경심 씨하고 공모를 했느냐.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 아니겠느냐 싶은 것. 그 중에 이제 가장 드러난 것이 지금 뭐 검찰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못해갖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해 1월에 정경심 씨가 WFM, 그러니까 2차 전지업체지도 코링크 P가 투자한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12만 주를 7천 원짜리를 주당 5천 원에 2천 원씩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거든요. 그때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인근 ATM기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 씨한테 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송금한 5천만 원이 지금 계좌 추적 내용으로 보면은 알려진 것은 그게 바로 WFM 주식을 사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조국은 그동안 자신은 뭐 주식이라든가 투자한지 어쩐지 부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5천만 원이라 이렇게 송금을 하면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을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려니와 만약 그런 정황을 알았다가 한다면은 주식 투자라든가 부부간에 그건 뭐 여러 가지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그렇게 싸게 헐값에 WFM 우모 대표가
팔았다 한다면은 뭐 사업상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미 봤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WFM 주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 청와대 ATM기가 결정적인 어떤 그런 단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데 사실은 미싱 링크, 연결 고리로 딱 만든 거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직위가 있을 때 민정수석 같은 청와대 공직이 있을 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아니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 민정수석의 직위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한 어떤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것도 사모펀드를 통해서 사들여서 그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 부인한테 그 돈을 주면서 당일날 주식을 샀다면 그 돈이 주식으로 당연히 들어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당연히 5천만 원을 계속 그렇게 잘라서 송금했는데 600만 원씩 해갖고 68, 48, 600만 원뿐이 한 번에 못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에서 9차례에 걸쳐서 송금을 한 거예요. 한 자리에서. 네네. 그래서 기자간담회나 혹은 청문회를 통해서 나는 모른다. 부인이 다 했다라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어떤 순간이고요.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WFM까지의 과정을 보면 WFM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지금은 완전히 이 데드밸리를 건넜다라고 지금 다 표현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진전이 되고 있었는데 데드밸리 죽음의 어떤 계곡이었다. 근데 올해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수익을 얻기 시작한 그런 해다라고 이제 올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각각 지금 이 해당 주식들은 지금 거의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2차 전지 산업에 그런데 시발은 어떻게 되죠? 2017년도 7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100대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2차 전지 산업 그 배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수년 이내에 전 공공기관의 배터리를 전부 다 2차 전지로 바꾸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WFM까지 가기 직전에 이 펀드들이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펀드들이 제각기 블루펀드, 그린펀드, 배터리펀드 이름도 배터리펀드잖아요. 전부 다 각각 가지를 쳐서 2차 전지 산업의 연결 고리들을 만들어내요. 익성도 사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익성이 바로 2차 전지 사업으로 지금 뭐 이렇게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고리들이 연결된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WFM을 사들이고 또는 WFM에 관여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그런 직위가 아니었다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러니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연결시켰다. 라는 혐의. 그러니까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직접적으로 완전히 이 저촉이 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게 검찰의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2017년 4월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정경 시비가 차명 뭐 이런 것을 투자해가고도 한 2억 7, 8천만 원의 이런 또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미공개 정보들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공직자로서는 지켜야 할 비밀 유지, 그런 뭐 품위 유지 여러 면에서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미 그 오촌 조카가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펀드에 민정수석의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맞았죠. 그것을 이미 또 증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오촌 조카가 지금 정경심 교수와 왜 내가 지금 다 뒤집었어야 돼?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라는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 오촌 조카가 자기가 어쨌든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이 이 많은 부분
사실 검찰에서 증언이 됐을 것이다. 그 증언이 바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조국 민정수석에 관여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뭐 오촌 조카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왜 죄수의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 그래갖고 서로 그쪽 책임이라고 떠밀고 지금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죄수의 딜레마로 상당 부분 지금 오늘 검찰이 조국에게 물어볼 그런 어떤 대목들 중에 그러겠죠.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뭐 좀 작기는 하지만 그 딸 조민이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1,200만 원 받았고 네. 그때 그 지도교수인 노한중 교수가 네. 부산 의료원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 그 부산 의료원장으로 가는데 오거돈 시장이든 누구한테 좀 압력을 넣었다든가 임명권자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걸 뇌물로 봐야 하는 것이 또 검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가성.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간 어떤 뇌물이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그 장학금이잖아요. 예, 예. 매 장학금이죠. 학기 장학금을 6학기. 그것도 6학기 동안 계속 연달아 200만 원씩 낙책점 받은 맞은 건데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시중에서는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낙제를 해야 된다. 낙제 경쟁을 하고 있다. 점수 안 받기 학생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희화화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이 됐고 이 부산 의료원장은 부산시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대가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일단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과 돈과 관련한 부분도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검찰이 확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동안 알려진 내용들이고 내용도 진짜 검찰에서 쥐고 있는 것은 하나는 지난번 투기자본감시센터 또 참여연대 김경률 씨가 주장한 어마어마한 뇌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5억이라겠습니다. 무상으로 주식 막 53억 원어치를 갖다 준 거. LCC한테인가 뭐 그 자회사한테다. 뭐 이런 거 다 뇌물이다. 그래갖고 115억이라고 했고 참여연대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했어요. 또 한 가닥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벌어졌던 일, 윤규군. 그 경찰총장이라는 사람. 총장이라는 그 사람도 구속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했던 유재수 씨. 이게 금감이 금융정책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얽혀 있어요. 지금 뭐 신라젠이라든가 무슨 오리덜병원 출자 뭐 무슨 그런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진짜 큰 카드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조국이 더 이상 뭐 꼼짝 못할 빼박이라고 보통. 그렇게. 자, 저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권력 실세들의 그런 그 비자금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죠. 그 조국 청문회 과정 속에서 장제원 의원인가요? 장제원 의원이 그 띄웠던 사진인데 바로 조국과 그다음에 윤 총장이라고 하는 윤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찍었다라는 거죠. 혐의에 연루된 사람. 그런데 그때 회식을 했다라고 이제 극구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은 직원이었고 회식을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제가 정리한 부분들은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언론사 다 드러난 것들. 연결시켜서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아주 빙산, 물 밑에 있는 빙산이 더 지금 큰 겁니다. 오촌 조카나 혹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고 지금 과정을 보면 사실 언제나 이 검찰이 하나씩 숨기고 그 다음에 공소장에서 쓰거나 또는 공소장에서 썼더라도 나중에 추가 기소로 얹거나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조국 수사를 위해서 일단 수사의 어떤 기법이잖아요. 이미 다 그것들을 다 드러내면
조국 장관의 어떤 혐의가 이미 다 드러나서 방어하기에 또는 혹시나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쓰일까봐 사실은 계속 그 숨겨온, 그러니까 좀 나중에 드러내는 그런 그 전략을 구사했는데 지금도 역시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공소장에 쓰거나 혹은 결정적인 구속영장에 쓰거나 했을 때 밝혀지지 아니한 또 다른 혐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이 카드를 안 쥐고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사실 기로에 서 있잖아요. 완전히 이쪽 그 친문들이나 혹은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 검찰이 개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조국을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개혁 저항 세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김어준 시간에 모 변호사는 이미 정경심 교수 이 기소를 했을 때 그거 전부 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뭐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조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트리거. 결정적인 한 방은 검찰이 숨겨둬야만 한다. 숨겨둬야만 자신을 보호할 그렇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조국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혐의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를 했다. 그렇죠. 그 수사의 어떤 당위성을,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같이 수사 전문가도 아닌 사람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그런 내용들은 조국이나 또 그 변호사들이 다 나름대로 전략을 짰기 때문에 거기에 아닌 내용을 탁 들이밀면서 조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바로 그게 조국이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미리 딱 기억하지 방어선 못하니. 쳐놨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사실 검찰로 갈 때 제가 천정배 장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천정배 장관이 당시에 법무장관 한 시절에 인터넷 신문 국장들 3대 매체 국장들을 불러서 사서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목포 천재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변호사 생활도 하고 막 하면서 그때 뭔가 자기가 어떤 뭐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가서 이제 소환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준비를 딱 하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내내 정말 뭐랄까 힘들었다. 정말 그 과정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민간인들이 검찰에 불려가면 어떤 심정일까? 뭐 이런 이 소회를 이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국도 많은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겠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는 트리거가 뭘까? 뭘 지금 갖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할 일이라고 또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오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또 야간 조사도 하지 마라 인권 수사한다 해가지고 또 뭐 10시간인가 뭐 그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많은 뭐 제가 볼 때는 펀드 조사 하나만 가지고 조국 펀드 관련한 혐의 지금 질문지마도 A4 용지 100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루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분량만 뭐 사실 그 몇 차례가 아니라 조국의 태도도 저는 몇 차례가 될 것 같아요. 이 집안의 정경심 씨는 모든 그냥 사람들이 낮아빠졌잖아요. 1시간인가 2시간 하고서는 나 못하겠다 뭐 하고 한 서너 시간 뭐 있다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조수검토도 뭐 몇 시간씩 했다고. 그러니까 2시간 하고 뭐 한 거의 8시간을 조수검토했다. 2시간 한 내용 갖고. 조국 전 장관 이미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난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얼만큼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다 기억도 안 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되풀이하다가 집에 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부르겠습니까? 벌써 없이 몇 차례 계속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결국은 조국이 이런 모든 사건의 몸통, 주범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경심 씨다 뭐다 이런 분들이라는 것은 결국 조국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총범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천조카도 사실 이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라는 그런 백이 없었으면 그런 사실 그런 이게 그 뒤에 그게 없었으면 사모펀드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을까? 모든 것들이 다 고리는 조국으로 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국이 기소까지는 자기도 예상을 했는데
구속 여부는 그 SNS에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을 빚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구속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뭐 부부간에 무슨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 범죄 혐의의 중하냐 경하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슨 가족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트리거가 있다면, 결정적 한 방이 있다면,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건 구속의 상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혐의일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안 그러면 숨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혐의보다 더 위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혐의라면 구속의 상당성이 있을 거고, 검찰은 지금 뒤가 없잖아요. 뒤로 갈 수가 있나요? 뭐 온갖 진짜 욕 다 먹고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아니 우리는 개혁 당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조국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한 거야라고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은 무조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나머지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이제 법원으로 가겠지만 그건 법원 판단이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까지 가는 것이 검찰의 지금 입장이 아니겠느냐. 쫓기는 어떤 입장 속에서는 그 수순이 사실 검찰로서는 최선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 검찰의 노력과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